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제일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고 공격 성과를 과시하며 이란에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전 특파원입니다. 불꽃에 휩싸인 대형 교량 상판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그대로 붕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서부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이 미군의 2차례 공습을 받았다며 사상자가 100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예고한 뒤 실제 추가 공격을 벌이며 종전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 a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과시에도 대국민 연설에 대한 비판은 미국 정치권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확한 목표나 종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승리 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조차 엇갈린다는 겁니다. We know nothing more about that after this ridiculous rambling speech. 미 CNN 방송이 최근 미국민 1,2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개전 직후 조사 때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drums of war keep beating, escalation will only make all of these worse. The spiral of death and destruction must stop. 구테르스 총장은 또 현재 당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장 아르노 이란 특사를 현지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다음 공격 목표로 교량과 발전소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우리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며 이란 핵심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란이 자국 중부 상공에서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두 번째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이란의 반관영 메으르 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35는 미국을 비롯한 20개국에서 운영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각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은밀한 공격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이란이 또 현지 시각 2일 걸프 국가들에 자리 잡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으르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정보기술 테러 기업 아마존의 바레인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성명에서 두바이 소재 오라클 데이터 센터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두바이 정부는 피격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걸프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대당 수천억 원의 핵심 전략 자산이 잇따라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위험에 전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경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아 뼈아픈 손실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본토에서 약 64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프란스 술탄 공군기지. 전쟁 둘째 날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성사진엔 이동식 트레일러 여러 대에 실려 텐트 밖으로 옮겨진 레이더가 노지에 나와 있고 레이더 안테나는 그을린 흔적이 남은 채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미군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필수 장비인 레이더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 CNN이 전했습니다.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걸프 지역 다른 국가 기지에서도 같은 종류의 레이더가 파괴되고 1조 5천억짜리 조기경보 레이더도 손상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레이더를 공격해 미사일과 드론 침입을 탐지하는 미군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술탄 기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격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엔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 값비싼 군용기가 속절없이 파괴되고 미군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먼거리 위협 탐지와 전투용 항공기 지휘를 통해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전략 자산으로 가격은 4,500억 원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전투로 손실된 첫 사례입니다. 이 기지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여러 해 전부터 나왔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군 지휘부는 사우디아 걸프 지역 내 기지가 공격 사정권에 있다며 더 안전한 사우디 서부로 전력을 분산 배치하자고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걸프 동맹국가의 외교적 부담과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화력으로 이란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전략적 대비 부족과 이른바 가성비 공격에 핵심 자산을 한순간에 날리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3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자발적인 다국적 해군 협력 체제를 통해 해협 통행을 확보하고 이를 차단 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다수 상임 이사국들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문구에 반대하며 사실상 제동을 건 상태여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평시에도 호르무즈 통과를 원하는 경우 이란 및 오만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통행 제한이 아닌 안전보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어 앞으로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되며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항행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동 사태 관련해서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란의 대형 교량을 공습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리 같은 그런 교량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발전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이 석유 시설을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발전소나 이 석유 시설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최대한 압박을 주고는 있는데 그 압박을 주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이 됐던 종전이 됐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압박을 주겠다는 그 현상인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다는 그 신호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압박을 줘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뭐 좀 더 강력한 압박 카드로 공격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하필 교량이었을까요? 지금 뭐
그 교란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건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이거는 제네바 협약에는 군사 시설과 민간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게 돼 있어요. 예. 물론 전쟁이 나면 뭐 도로를 파괴하고 뭐 수송로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개통도 안 된 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가 지나다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테헤란 시내에서 그런 장비들이 뭐 그쪽으로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뭐 밤이 아니고 낮에다 폭격했지 않습니까? 뭐 이란 국민들에게 좀 더 공포를 주게 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의 주장처럼 드론 부대 군수를 위한 보급로로 활용하는 교량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민간 시설은 민간 시설인 겁니까? 글쎄 그럼 상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상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그 개전 전에 초등학교 오폭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가 뭐 표적 좌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그런 작전을 할 때는 있잖아요. 민간인을 최대한 피해서 작전을 해야 됩니다. 왜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반전율이 국내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도 보면 해군기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표적을 타격할 때는 민간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민간이 최대한 없는 시간에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군 지휘부가 출근한 시간을 노렸으니까 학생들 다 등교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뭐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국제사회 비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란의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핵심 시설은 이렇게 뭐 폭파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공격을 이스라엘과 했을 때는 공격을 왜 했는지도 사실 전 세계가 잘 모르거든요. 트럼프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고 지금 뭐 자기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그동안은 외교적인 립서비스만 했는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의 그 협상을 보면 5개 항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에 보면 그 한 가지가 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란 쪽에서도 이제 강하게 반발은 물론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은 이 호르무즈가 개방이 안 되면 자신들도 경제에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하되 경제는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는 지금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이란은 미국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을 하는 와중에 2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이번 공격도 그랬고 작년 공격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절대 믿지 않는데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그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할 때도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 그 보증인을 세워라. 우린 미국을 믿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중국을 이제 끼워넣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판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미국 당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하고 중국이 됐는데 이 중국이 어느 정도 이 다음 달에 그 미중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좀 서로들 교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군사적인 압박은 미국이 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지금 또 5년 전에 그 이란과 중국이 협정을 하나 맺었는데 25개년 전략적인 그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한 4천억 불 투자한다는 게 이제 1대1로의 이란으로 이제 한 건데 25년 동안 4천억 불이면 사실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이걸 즉시 시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인프라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이란이 가장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괴로운 게 뭐냐면 미국 주도의 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 페트로 달러인데 이걸 하게 되면 미국의 허가가 없이는 원유를 마음대로 못 팔아요. 그걸 페트로 위안화로 완전히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방패막을 하나 줄 테니까 들어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주도권 싸움이 있어서 페트로 달러냐 위안화냐 지금 해서 실제로 이 사우디가 위안화 결정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아마 다음 달에 미중 협상을 할 때 제일 큰 현안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어떤 새로운 카드를 하나 쥐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뭐 미국이 간밤에 교량을 공격을 했고 이란 측에서는 뭐 이제 항복을 절대 안 한다, 뭐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은 발전소다, 뭐 석유 시설이다, 뭐 이제 구체적인 언급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단순히 압박하더라면? 뭐 레드라인이 점점 넘어가고 있죠. 민간 시설까지 저렇게 폭격을 하고 나서 그걸 대놓고 이제 SNS 올리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뭐 발전소도 보면은 소프트하게 발전소를 타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정전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게 아니고 전선 쪽에 그 와이어를 좀 감아가지고 합선을 시켜서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소프트한 장비도 있고요. 뭐 이런 장비를 동원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지금 분명합니다. 지금 2주에서 3주 동안에 어떻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한 뭔가 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위협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란 국민들을 대상하든 아니면 이란이 지금 고위 그 최고 지휘부를 상대를 하든 뭔가 압박을 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뭐 지켜봐야죠. 예.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고강도 타격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건데 이란은 어떨까요? 이로 인해서 좀 압박을 받을까요?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란은 사실 좀 괴롭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 2, 3주가 어떤 그 협상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지 네. 아니면 진짜 공격을 받는 그 단계인지 이걸 지금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발전소나 아니면 원유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사실 이란도 재기불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고, 실제로 미국이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트럼프가 어제 발표를 할 때도 네. 그 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새로운 어떤 트럼프가 계속 하는 말 중에 이성적인 그룹하고 지금 대화를 한다, 합리적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제는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이란서 이걸 고려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는 살리되 일단은 체제를 살리려면 어느 정도 타협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이란이 새롭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쪽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 오만 쪽으로 제시했어요. 사실은 비밀 접상이 오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코프 특사가 거기 갔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이란 외무부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핵농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 대신 경제 제재를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제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란은 79년대 그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직감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엉망이 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왔던 건데 이거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도 미국을 못 믿거든요. 워낙 미국을 못 믿습니다. 몇 번 당한다 말은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방패막을 하기 위해서 유전 개발권 주겠다. 단 미국 회사들이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방패막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게 트럼프의 군미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예, 이게 굉장히 큰 이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제일 부족한 게 전력입니다. 그 전력을 제재를 오래 받다 보니까 이 원유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제 시설이 없어서 자신들이 쓰는 그 석유가 부족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를 위주로 해서 발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원전 시설 19개를 하는 것을 미국 회사들이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두 군데서 생깁니다. 하나는 이란 내부에서 생깁니다. 강경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경파도
이게 이제 소위 뭐 온건파나 뭐 실용주의 쪽에서 이걸 제시했을 때는 강경파가 어느 정도 얘기는 좀 된 거거든요.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네. 또 하나는 위험 요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용납을 못합니다. 근데 원전 발전소는 사실은 핵무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발전만 하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2, 3주 내에 그냥 뭐 떠나겠다, 뭐 협정을 맺겠다 이랬을 때 계속 한 소리가 뭐였냐면 우리 요구에 안 맞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하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열을 밀어주고 2, 3주 자꾸 한 것은 빨리 합의해서 나와라라고 해서 지금 고강도로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이란 내부 사정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에서 물밑에서 양국 간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그 며칠 전부터 이란에서는 중동 내에 있는 미국의 IT 기업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못 박아두고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 두바이 정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 부분이다 이렇게 또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뭘까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는 좀 난 것 같아요. 중동 소식을 들으면 화재는 좀 발생했는데 이게 이란의 공격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란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죠. 이 데이터 센터도 보면 뭐 오라클이라든지 AI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번에 개전 초에 그 참수작전을 할 때 뭐 AI를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AI를 사용하는 거에서 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그 최고 지휘부가 못살당했으니까 뭐 그에 대한 보복적 성명 같은데 뭐 글쎄 아직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란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지목해서 공격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 의도는 그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미국의 그런 AI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보복이겠죠, 따지면. 그리고 뭐 지금 이란은 미국이 투자한 산업 시설이 중동에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를 좀 공격을 해서 어떤 보복하고 있다 우리가 뭐 그런 메시지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뭐 데이터 센터 뭐 그 AI가 여기서 만들어지지는 않죠.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은 국방 전문가시니까 예. 지금 이제 이란이 주장하기로는 네. 그 미국의 F-35를 추격했다. 이번 이제 예, 두 예. 번째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F-35면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그야말로 이제 최첨단 어떤 그 전투기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추격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오늘 뭐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F-35 날개는 아니고요. F-15의 꼬리 날개로 보면 지금 F-35 이건 브라보인데 이번에 지금 이륙하고 있는. 예, 이건 브라보라고 아직 투입은 안 됐습니다. 보면 F-35C라 가지고 항공모에서 발진하는 게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리폴리 함에서 뭐 보통 운영하는 이제 강성 상륙함 운영하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고요. 이게 C가 되겠죠. C. 이게 F-35C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모 탑재용 이제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피격을 당한 건 같아요. 네. 지난번 거는. 예. 피격을 당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이란의 방공망이 다 무력화된 줄 알고 좀 이제 저공으로 좀 비행을 하다 보니 그 이란의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뭐냐면 탄도미사일 발사 똑같습니다. 다 이동식입니다. 레이더하고 미사일 발사대 세트가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지하에 숨어 있다가 다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미군이 이제 또 최근에 전자전기를 이제 중동에 급파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전자적 역할이 뭐겠습니까?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얘기대로 우리가 이란의 공군력과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켰는데 왜 또 전자전기를 또 투입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란의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일부들이 지하 기지에 숨어서 언제든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제 이란의 아직 군사력은 아직 완전하게 소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란의 군사력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진 않은 거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이란이 격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미국 공중전에는 뭐 균열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잠깐 이해를 못해 공중전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격추했다고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전력이 좀 약화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거는 이란의 어떤 기만전 성격이 뭐 인지전이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F-35라는
거의 미국에 자랑하는 세계 최강 전투를 우리가 격추시켰다.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사기를 고치한 메시지 될 수 있고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이런 걸 격추했어? 이란이 되게 상당히 군사력이 뛰어나네? 우리가 만만해 볼 상대가 아니네? 아직까지도 전투기 남아있네? 네. 그런 이제 인지적인 성격이지 뭐 전투기한테 추락했다고 미군의 어떤 뭐 군사력이 뭐 약화되지는 않고 지금 항모 전단만 이제 3개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아직 뭐 추격이 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 이란 측에서 공개한 잔해 사진을 보면은 그것은 F-35의 사진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F-15 이 전투기 꼬리 날개로 좀 추정되는데 예. 지난번에 쿠웨이트에서 세대가 5인 격추됐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약간 조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 군사과학 기술자들이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그 F-35 스텔스 전투기도 격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민간 군사 기획자 어떤 그런 정보가 없어서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근데 저런 건 있어요. 그 중국이 보면 어떤 이란의 그 보면은 우리가 무기라든 볼 때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국제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글로나스라든지 뭐 지표 장치, 글로나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샤이드 드론이 원래 좀 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정교해졌다는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그 중국의 어떤 군사 협력도 뭐 의심은 되는데 뭐 그게 정말 그 어떤 정보를 주는 차원인지 아니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 제공 차원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일단 중국제 반도체들이 많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이제 뭐 다 들어갑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레이더에도 들어가죠. 근데 다 들어가니까 아마 중국의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 추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반응을 냈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중국 정부의 뭐 공식적인 지원이라고 알려지진 않고 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 저희가 믿어야 될까요? 중국은 뭐 민간인들이 정부의 묵인이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사실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그 중국이 이란의 그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약속을 할 때 또 네. 하나 그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 감시 및 보안 기술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게 사실은 그 인권 탄압할 때 써먹는 건데 그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이제 그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위구르인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공항이나 길거리 같은 데서를 보면 그 위구르인들 거의 뭐 90% 이상 인식해낸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전쟁이 어차피 끝나게 되면 이란 내는 내부에서 그 분열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뭐 어차피 겪을 건데 네. 그게 잘못하면 체제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경파들이 지금 겁을 내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 최첨단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기술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뭐 알게 모르게 좀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란에 또 다른 공격기를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격기의 이름이 흑멧돼지라는 이제 별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보니까 50년 전에 실전 배치된 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굉장히 이제 구식, 노후된 기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핵심은 드론전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공격기를 투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A10 원래 이름은 썬더볼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이름은 썬더볼트라고 부르고요. 예. 과거에 보면 이제 그 멧돼지 이빨을 막 기수에 막 그리고 다녀가지고 뭐 그런 별명이 붙이는 것 같은데 뭐 그만큼 강하고 맷집도 센 이제 전투기다. 그래서 홍멧돼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오래됐죠. 그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전투기의 목적은 근접 항공 지원입니다. 뭐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지상군이 작전을 할 때 상공에서 계속 채공하면서 뭐 그 캐스 요청이 오면 근접항공 지원 요청이 오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 무장량도 뭐 10톤에서 20톤 가까이 되고요. 뭐 각종 뭐 무장도 뭐 30mm 기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네.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A10인 것 같은데요. 예, A10 네네. 맞습니다. A10 뭐 저런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저게 30mm 기관포인데요. 어벤져 기관포라 부르는 기관포라고 합니다. 그 매버릭이라는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광학 유도 장치라고 되는 무장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하고 있는데 이런 근접 항공 지원 항공기가 지금 갑자기 18대나 이제 증파됐죠. 그래서 지금 뭐 지상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82 공사들도 지금 1년 아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도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지상전 가능성도 많이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용도라면은 지상군이 있어야만 A10이 필요 있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서로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미 일부 한 16대도 먼저 왔던 거는 뭐냐면 이제 이란의 모기함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협을 저공으로 날아다니면서 소형 고속정을 이제 기관포로 뭐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했었는데 예.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증가되고 하는 거 보면 뭐 지상전 위험 가능성도 있고 최근 육군 참모총장도 이번에 경질된 이유가 네. 뭐 지상선의 위험성과 대량 민간 군인뿐만 아니라 대량 민간 사선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경질이 됐다고 좀 조금씩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지상전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모든 지금 군사작전에서 지상전이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데 네. 2019년도에도 트럼프가 이란하고 관계가 악화됐을 때 지상전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제한적 지상전이 필요한데 필요한 인원이 12만 명입니다. 10만 명을 동원해도 민간인뿐만 아니라 미군의 사상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16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이란 전체 국경 너무 넓고 고지가 4천, 5천 고지입니다. 해발.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근데 뭐 미국도 많이 좀 우려하고 있죠. 지상전 벌어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뭐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많이 좀 비판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지상전은 할 것 같다. 뭐라도 할 것 같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CIA 전 이제 작전 담당 국장들이 또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도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하루 그 섬을 침공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좀 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지상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상전을 할 수 있는 병들도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상전의 가능성도 엄청 남아 있는데 정말 지상전을 근데 지금 뭐 일기의 어떤 뭐 볼턴이나 매티스나 이런 약간 좀 강경파들도 전략가들은 반대를 했겠지만 지금 트럼프 주위에 그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예스맨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2기 때 경질된 뭐 군 고위 장성만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네. 그 누가 지금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말 육군 참모총장이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고 경질한다면, 경질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의 지금 어떤 지상전의 준비를 제어할 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다음 주가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지상전은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지상전까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란도 만만치 않게 반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2, 3주가 됐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이런 전쟁이 장기화하면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상군 투입을 할까요? 뭐 다들 안 될 거라고 다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 아마 베네수엘라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미 미국은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네. 한번 발 담그면 보통 아프가니스탄 20년은 싸웠고요. 이라크 전쟁 10년 가까이 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저 병력 갖고는 지상군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형이 그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데다가 그 한반도의 16배예요. 그 몇천 명 갖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강한 압박만 주고 혹시 뭐 섬 한두 개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점령은 하겠지만 유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계속 이제 시달리고 많은 희생자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란은 또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대내용으로 쓰는 좀 면도 있었지만 100만 명 모집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인구 9천만 명이니까요. 100만 명 사실 뭐 그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국이 저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없던 애국심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워낙 반정부 시위가 1, 2월 달에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걸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진압을 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폭격만 하면 금방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정부가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민간 지역에 떨어지고 자기 친척이 이제 죽고 친구가 죽는데 거기다 대고 박수 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정부였다가 다시 지금 오히려 지금 단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맨 처음에는 뭐 정권 체인지다 뭐 이랬다가 그 말은 지금 이제 아예 해주도 않잖아요. 네. 정권 무너질 것 같지는 아예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빠지고 싶은데 빠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명분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는 그 배럴당 1달러 정도의 그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이게 본격화가 되면 원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비싸질 것 같기는 한데 또 반면에는 또 호르무즈해협 통행이 좀 자유로워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국제법사하고 현실과의 조금 이제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규약을 이제 오만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오만을 끌어들이는데 오만은 아직 뭐 대답은 안 한 상태지만 이게 보면 이제 사전 승인제를 받는다. 그래갖고 통행료를 징수한다. 지금은 물론 뭐 30억씩 받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뭐 가격이야 뭐 이제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네. 그 대신 이제 차별적인 통행을 시키겠다. 미국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는 이제 통행을 안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시장이 좀 뭐 대혼란이 일어날 건 뭐 불보듯 뻔하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원유 물동량이 20%고 LNG도 25%고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공급망 비용이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돈을 내고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그걸 깎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 시범적인 예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도 좁은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선박의 안전성을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선도해 주면서 그 대신 돈을 얼마 받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혹시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오만이 지금 아무리 중재를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이런 것까지 동참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그 안전성을 명목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식으로 뭐 한 몇천 불, 몇만 불 정도 내는 거는 아마 그렇게 협상이 된다면 그건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근데 지금 뭐 호르무즈해협 문제로 각국이 좀 비상이 걸렸는데 중동 산유국들이 이 개방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랑 중국, 프랑스가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 이게 뭐 비상임 국가도 그렇고 뭐 상임 국가도 그렇고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걸프 국가들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다른 데서는 뭐 동의 별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미국이 무력을 사용은 안 됐거든요. 그걸 다른 나라들이 무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뭐 이란이 무너지는 걸 뭐 또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뭐 상임이사국이니까 당연히 반대할 거라 유엔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 홍해 쪽에 후티 반군들이 지금 홍해를 막으려고 하는 이곳이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홍해를 뭐 막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제 전쟁이 좀 끝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도 하던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 협상 이제 거짓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듯이 이란도 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을 동원해서 계속 이쪽을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 근데 이 호르무즈처럼 그렇게 대규모의 이런 공격이 아니라 네. 예멘 앞바다에 있는 거기도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값싼 저 드론만 띄워도 이 화물선들이 그 길을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와 유럽을 들어가는 가장 짧은 길이 거긴데 네. 그걸 못 하고 지금 대기업들은 벌써 이게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을 가거든요. 그럼 9,000km를 더 가요. 그러면 뭐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유류비나 아니면 보험료나 이런 게 다 상승하는 것이 되죠. 예. 지금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폐쇄적인 병영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초에 하메네이가
반정부 시 6월 진압을 해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게 이란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대한 적개심도 올라갈 것이고, 특히 이걸 끝나고 나서 뭐 이란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빨리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오폭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그 어린아이 유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은 보면 미국의 적개심이 또 올라갈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다 예상을 했습니다. 전쟁이 뭐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전쟁이 끝나면 이 테러 지수는 중동뿐만 아니라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나온 보도 중에 보면 헤그세스 그 건물에 뭐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체계 발견했다고 뉴욕타임즈가 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좀 위험성만 증가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뭐냐면 정말 어떤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으킨 전쟁이다 보니까 네. 말씀대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게 4월 6일이잖아요. 결국엔 이번 주말이 협상의 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화요일 아침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 이제 향후 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제일 관심사는 이란의 강경파가 자신들이 온건파가 던진 그 메시지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식의 메시지만 나와도 이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자꾸 저렇게 압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럼 단독 작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과연 미국이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사실 미국이 막으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문제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마나 의지를 갖고 트럼프가 하느냐. 이제 그 두 가지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뭐 군사 시설 상당수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뭐 아직도 여전히 많은 드론과 미사일이 좀 지하에 숨겨져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거 정보당은 또 밝혔죠. 아직도 뭐 탄도미사일과 뭐 드론 같은 수천 기가 아주 남아 있다고. 왜냐하면 그 이란은 지금 전쟁 준비를 언제 해놓은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르 산맥 안에 500m 지하의 화강 안반지대에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미사일 시티로 부릅니다. 거기 철도도 있습니다. 기차도. 그리고 온갖 곳에 갱도가 있죠. 물론 뭐 갱도 문을 폭격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제이담을 벙커버스를 쐈죠. 투하해가 했는데 문이 또 방폭문입니다. 이게 다 그런 대비를 하고 있어요. 몇천 파운드의 폭탄은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한다. 근데 그 방폭문마저 파괴되면 어떻게 하죠? 안에 또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 정말 그 갱도가 있고 완전히 막혀서 아무것도 못 나올 경우에는 또 예비 굴이 있습니다. 통로가. 최근에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 보면 뭐 자부 산맥 미사일 기지 갱도 입구인데 포크레인을 이제 타격을 합니다. 미사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고 결국 이거 작전을 하려면 지상군이 자부르 산맥에 가서 일일이 갱도 입구를 막고 거기서 응거해서 못 나오게 해야죠. 그 고지가 몇 고지입니까? 2,000, 4,000 고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결국 이 작전은,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뭐 79년대 이란 회교혁명이 났을 때도 미국이 침공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면적의 험준한 산악 때문에 지상전을 하지 생각을 했다가 접어버렸고요. 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상전은 그 병력을 투입해 이걸 완전하게 소멸할 수 있는데 네. 공중 폭격만으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소멸하다고 생각한 거는 진짜 오판이었죠, 미국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란 전쟁으로 우리나라 해상 물류에도 차질이 생겨서 수출 기업 피해가 현실이 됐습니다. 백길이 막힌 호르무즈 해협 대신 인접 국가를 통한 육상 운송도 시도하고 있는데 물류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차상영 기자입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자리한 물류 창고입니다. 선박에 싣고 세계 각지로 보낼 수출 화물이 가득하지만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전에는 이 창고에서 가전제품과 기계 장비 등 수출품으로 일주일에 컨테이너 10개 분량을 채워 배에 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중동 수출이 힘들어지자 지금은 화물 운송 요청이 사라졌습니다.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입니다. 두바이 항을 거쳐 바레인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중동행 백길이 끊기면서 이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항로가 막힌 호르무즈 해협 대신 오만 등 인접국가 항만에 화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막혀버린 바닷길 대신 육상 운송을 시도하기 위해서인데 운송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포트에 지금 컨테이너를 강제 양화하고 수입자들이 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 물류비까지 오르는 탓에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로로해서 운송을 하는 것은 가능을 한데 요율이 굉장히 비싸졌고 또 이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이쪽에 추출을 하고 싶은 그런 수출 기업들이 계속 있느냐의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정세가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출길에 차질이 생긴 우리 기업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사재기로 인한 품귀 현상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재고를 공유하고 재생원료 사용도 늘려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만큼만 사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최대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아직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재기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한때 코로나19 마스크처럼 1인당 봉투 강제 구매 제한도 검토했다가 결국 실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자체별로 봉투 재고량이 다른 점. 일반 봉투 배출을 잠시 허용했거나 검토한 전북 지역을 봐도 전주와 익산, 군산만 봉투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와 업체들이 연계해 봉투 여유 물량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비싸진 재료값에 쓰레기 봉투 제작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게 조달청에 계약 단가 조정 작업을 빨리 처리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합성수지 가격이 전쟁 이후에 톤당 80만 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업체들이 고스란히 지금 원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봉투 업체들이 수입 원료 대신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걸로. 재고와 원료 보유량을 볼 때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정부를 믿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무너졌던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5,3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내렸는데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또 국제유가도 고공행진 중인 만큼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5,200대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는 5,370대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두고 교약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장 초반 한때 5,400선을 웃돌기도 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소폭 줄여 2.74% 오른 5,377.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종종 기대감이 사라지긴 했지만 일단은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2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8천억 원, 기관도 7천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의 충격을 딛고 각각 4%,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원달러 환율은 14원 넘게 내린 1,505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지만 불안 심리는 여전합니다. 국제유가 3대 유종 모두 배럴당 110달러 안팎에서 고공행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 주말에 쌓인 악재들이 월요일에 한꺼번에 터져 증시가 급락하는 블랙먼데이 역시 수차례 반복돼 온 만큼 시장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중동 정세, 국제 유가와 함께 오는 7일 예정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하며 전쟁 여파에도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겨우 버티고 있는 물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와 환율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2%로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류가 급등하며 10% 가깝게 오른 것에 비하면 전체 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모습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채소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5.6% 떨어져 상승세를 눌렀습니다. 또 가공식품 상승률도 1.6%에 그쳤는데 설탕, 밀가루 가격 인하에 업계가 동참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17% 급등했는데 이는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식품과 외식 가격 전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기료 상승이라든지 물류비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환율 상승을 동반한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공식품 물가 역시 또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다라고. 지난달 물가 상승을 붙잡았던 완충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환율 변수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며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데다 포장재 원료 수급까지 흔들리면서 식품업계 전반의 원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아니면 물류비 상승 등의 복합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수입 농축 수산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 상승 가능성은 있고 농산물 가격과 정책 효과로 눌러왔던 물가, 유가와 환율 상승이 이어질 경우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뤄졌던 가격 인상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서민 체감 물가가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는 이른바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전국 곳곳에서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봄꽃 축제가 개막한 여의도 윤중로는 종일 관람객들로 붐볐는데요. 퇴근길 모습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혜민 캐스터 나오시죠. 네,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도 잘 보이는데요. 지금 그곳도 벚꽃이 절정을 이룬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의도 윤중로길 따라서 벚꽃이 정말 빼곡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제 양옆 그리고 뒤로 벚꽃이 만발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서 있으면 벚꽃 사이에 파묻힌 것 같을 정도로 벚꽃이 만발했고요. 가득한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답게 축제 첫날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곳에서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사진을 찍고 공연도 관람하며 추억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츰 먼지가 해소되는 가운데 오늘은 날씨도 무척 따뜻해서 가벼운 옷차림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밤까지 벚꽃 구경하신다면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엔 서울이 22.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지만 자정이 다가오면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가량 나겠습니다. 벚꽃이 절정에 달하자마자 비 예보가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 차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기온이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8도, 광주 17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봄비가 예고돼 있는데요. 이른 벚꽃 엔딩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벚꽃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이번 주말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제일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고 공격 성과를 과시하면서 이란에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회에서 종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불꽃에 휩싸인 대형 교량 상판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그대로 붕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서부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이 미군의 2차례 공습을 받았다며 사상자가 100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예고한 뒤 실제 추가 공격을 벌이며 종전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 a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과시에도 대국민 연설에 대한 비판은 미국 정치권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확한 목표나 종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승리 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조차 엇갈린다는 겁니다. We know nothing more about that after this ridiculous rambling speech. 미 CNN 방송이 최근 미국민 1,2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개전 직후 조사 때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drums of war keep beating, escalation will only make all of these worse. The spiral of death and destruction must stop. 구테르스 총장은 또 현재 당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장 아르노 이란 특사를 현지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다음 공격 목표로 교량과 발전소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우리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며 이란 핵심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 3주간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와 글로벌 시장은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원유와 발전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주요 목표는 거의 달성됐다와 앞으로 2, 3주 동안은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는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대목에 더 주목합니다. 문제는 발전소와 원유시설 공격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공격을 자제해온 이란의 국가 생존 인프라를 정조준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미군 전력 배치는 이미 인프라 타격을 위한 실전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중동 해역에는 항공모함 3척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주요 원유 시설이 밀집한 하르그 섬이나 해안가를 장악하는 데 필수적인 A-10 공격기가 30대나 투입됐습니다. 공수사단과 특수부대 수천 명이 전진 배치되며 제한적 지상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하는 주말 연휴에 원유 시설을 기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3일 성금요일에 증시가 쉽니다. 조기 종전 기대감은 사라지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국제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I think it's close to unprecedented, and so this is kind of back and forth with headline trading, especially around the war in Iran. What the resolution looks like. 이란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شمارید چون قطعاً به خطا می‌روید و به جایی نخواهید رسید. شما باید تاوان تجاوزی که آغاز کننده آن بودید را به ملت شرافتمند، عزیز و مسلمان پس بدهید. 조기 종전 대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2, 3주간의 타격 수위가 중동 정세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이 걸프국에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 시설들에 연이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톨게이트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걸프국들은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빅테크 기업 시설들의 피격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격 대상을 두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NN은 바레인 당국자를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가 아닌 바레인의 통신회사 바텔코 본사가 공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 정부 역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주장은 조작됐다면서 오라클 데이터 센터 피격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차로 20km 떨어진 곳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관련된 정보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주 오만 한국대사관은 이런 사실을 알리며 해당 단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교민들에게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잇따라서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캐심섬 상공에서 미군 최첨단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중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F-35 전투기 한 대를 추가로 격추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두 번째 격추 당시 격렬한 폭발로 인해 조종사가 탈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첫 번째 격추 주장에 대해 모든 전투기가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란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격추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서 외교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중동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안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해협 안전 확보를 원하는 걸프국들의 지지를 받아 바레인이 작성했는데 해협 통행을 방해하는 시도에 필요한 모든 방어 수단을 쓰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보이는 도발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해 오만과 함께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통행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봉쇄를 풀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만 국적의 선박들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면 이란 항로를 통하지 않고 해협을 통과한 첫 번째 선박 집단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이지만 오만이 중재국인 점과 이란이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로 언급한 점을 보면 선별 통제 방침은 아직 굳건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선주 소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CMA CGM 크리비호는 현지 시간 2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근 해역에서 이란 방향으로 항해하며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선박 소유주가 프랑스인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선박이 항해한 경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존 통로가 아닌 이란이 지난달 13일 개설한 이른바 안전 통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난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연료 배급제 등 초강수 대책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 파이내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장기적 위기가 될 것이며 에너지 가격은 매우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항공유와 디젤유 등 연료의 배급제를 시행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걸프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대당 수천억 원의 핵심 전략 자산이 잇따라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위험에 전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경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아 뼈아픈 손실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본토에서 약 64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프란스 술탄 공군기지. 전쟁 둘째 날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성사진엔 이동식 트레일러 여러 대에 실려 텐트 밖으로 옮겨진 레이더가 노지에 나와 있고 레이더 안테나는 그을린 흔적이 남은 채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미군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필수 장비인 레이더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 CNN이 전했습니다.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걸프 지역 다른 국가 기지에서도 같은 종류의 레이더가 파괴되고 1조 5천억짜리 조기경보 레이더도 손상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레이더를 공격해 미사일과 드론 침입을 탐지하는 미군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술탄 기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격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엔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 값비싼 군용기가 속절없이 파괴되고 미군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먼거리 위협 탐지와 전투용 항공기 지휘를 통해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전략 자산으로 가격은 4,500억 원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전투로 손실된 첫 사례입니다. 이 기지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여러 해 전부터 나왔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군 지휘부는 사우디아 걸프 지역 내 기지가 공격 사정권에 있다며 더 안전한 사우디 서부로 전력을 분산 배치하자고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걸프 동맹국가의 외교적 부담과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화력으로 이란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전략적 대비 부족과 이른바 가성비 공격에 핵심 자산을 한순간에 날리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미 육군 참모총장이 물러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CBS 뉴스와 로이터, AP통신 등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임과 함께 즉각적인 전역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와중에 육군 참모총장의 경질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에 걸쳐 이란을 타격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위협하자 뉴욕 유가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통과 규약을 마련하고 파키스탄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좀 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2, 3주에 걸쳐 이란을 타격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란 위협에 뉴욕 유가는 11% 넘게 급등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을 남의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미국 국내 정유 시설은 과거 수입 환경에 맞춰 수입산 중질유나 고유황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원유를 수입해야만 미국 내 연료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뉴욕 유가가 급등한 겁니다. We still have a fairly high average oil price, WTI oil price for 2026.
mainly because of the uncertainty as to whether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opened relatively quickly. 다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항행을 규율하는 규약 초안을 마련한다고 밝히자 항행 제한 완화 기대감이 약간 살아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재한 파키스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신뢰 같은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हमारे जो दो जहाज खड़े थे आपनाए हॉर्मस में घुसने के लिए इंतजार कर रहे थे वो डिप्टी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और फील्ड मार्शल की काफिशों से दोनों जहाज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포진한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앞으로 미국 경제에 점점 더 큰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에 대한 강한 공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국제 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10.56원 오른 1931.84원을, 경유값은 10.35원 오른 1923.11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휘발유 값이 1967.43원, 경유값은 1943.87원으로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원유 수급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이나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윤활유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생산된 윤활유가 최종 소비 단계에서만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가득 차 있어야 할 윤활유 재고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윤활유 발주 사이트조차 모든 제품이 품절돼 한 통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윤활유의 주 재료인 기유가 오르면서 제품 가격도 최대 38%까지 뛰었습니다. 정비소는 엔진오일과 부동액 등 윤활유 교체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당장 쓸 물건이 없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 지나보고 나면 아마 재고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저희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활유 제품들이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물량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윤활기유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고 제품 출고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도 직접 합동 점검에 나섰는데 우선 윤활유 생산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점검해보니까 전년 대비 출하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전혀 윤활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YTN 확인 결과 정유사 모두 지난달 윤활기유 생산량을 유지했거나 오히려 늘렸습니다. 윤활 제품들이 생산된 뒤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많던 물량이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선 수요와 함께 일부 유통 과정에서 매점 매석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간 도매 단계와 대리점, 정비소 등의 소매 단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유가 급등에 편승한 불법 유통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란 전쟁은 국내 농축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사에 쓰이는 비닐 등 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요소비료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파종이 한창인 강원도 춘천의 감자밭. 토양 유실을 막고 수분과 온도 조절을 위해 비닐을 씌웠습니다. 멀칭 비닐이라고 불리는 농자재 가격은 지난해보다 벌써 2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미리 장만해둔 덕에 봄 농사는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유는 요소비료 품귀 현상. 농협 자재 창고마다 비료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하지만 텅텅 비었습니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비료용 요소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격 폭등이 우려되자 일부 농민이 구매를 서두른 게 원인입니다. 포장재가 파손된 요소비료입니다. 원래라면 반품시켜야 하는데 워낙에 양이 부족하다 보니 혹시라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하기 위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요소비료가 남아있는 곳은 판매를 인당 한 포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구하지 못해 헛걸음하는 일도 속출합니다.
지금 비료를 사러 왔다가 구하지 못하고 가격이 올라도 구할 수만 있으면 좋겠고 근데 살충제만 사고 갑니다. 비료도 못 사고. 농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비료값 폭등 우려에 일부 품귀 현상까지. 비료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파종한 작물을 수확 시기까지 제대로 키우는 것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농협에서도 비료 재고가 확보해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도 적정량의 비료를 구매하셔서 가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요소비료 원재료와 완제품을 더해 최대 5개월치를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농자재 가격 폭등에 비료 품귀 현상에 더해질 경우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재고와 원료 보유량 등을 볼 때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고 또 한 번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인천 서구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를 찾아 아직 현장에서 봉투 사재기와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 보유 물량이 적은 지자체와 봉투 제작업체를 연계해 여유 물량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늘자 혼잡 시간대를 피하는 시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유연근무 모범 사례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강경 발언에 무너졌던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5,3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내렸는데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또 국제유가도 고공행진 중인 만큼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5,200대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는 5,370대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두고 규약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장 초반 한때 5,400선을 웃돌기도 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소폭 줄여 2.74% 오른 5,377.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종종 기대감이 사라지긴 했지만 일단은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2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8천억 원, 기관도 7천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의 충격을 딛고 각각 4%,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원달러 환율은 14원 넘게 내린 1,505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지만 불안 심리는 여전합니다. 국제유가 3대 유종 모두 배럴당 110달러 안팎에서 고공행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 주말에 쌓인 악재들이 월요일에 한꺼번에 터져 증시가 급락하는 블랙먼데이 역시 수차례 반복돼 온 만큼 시장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중동 정세, 국제 유가와 함께 오는 7일 예정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납니다. 중동발 위기 대책과 더불어서 다양한 전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엽니다. 중동발 복합 위기가 몰고 온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물론 양당의 원내사령탑이 오찬을 겸한 만남에 참석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리를 함께 힘을 보탭니다. 회담의 핵심 화두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가 돼버린 중동발 위기 극복 대책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안정적인 대체 에너지 공급선 확보 방안 등이 우선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치솟는 유가 등과 연동돼 경고등이 켜진 물가와 환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정청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약속 당일 장 대표 불참으로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담이 깨질 가능성이 작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많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회와 그리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우려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개헌을 포함해 전국 현안 전반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회담이 정례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핵심 쟁점은 중동 전쟁과 추가 경정 예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 매표 추경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 대응 덕분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힘을 실으면서도 앞으로도 원유 확보와 사재기 방지 등에 선제 대응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잘 대응해준 덕분에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제기된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동조가 의심된다 날을 세웠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수라는 표지를 붙여주기 아깝다. 반면 국민의힘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으로 재정 중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예산안에는 전쟁과 상관없는 선심성 품목이 잔뜩 포함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선거 추경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민석 총리는 여유를 곁들여 일축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염두에 선거 추경이다, 매표 추경이 아니냐라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경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정책 질의를 거쳐 오는 10일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구상이지만 전쟁 추경과 전쟁 핑계 추경 사이 접점 찾기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름 걱정에 나라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일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비축유와 보조금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건데 다카치 총리는 일단 수요 억제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하나둘 러시아 원유 수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다음 달쯤 경제 사절단을 파견할 거란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논의하는 게 아니겠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오보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その事実関係ということですが、これは事実ではありません。
日本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対ロ制裁を実施しつつ、すでに 대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루트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을 통해 홍해로 원유를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홍해 역시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또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등 과거 원유 수입국들과도 접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덜 쓰는 것밖에 없는데 일본은 일단 버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재택근무에 나서며 수요 억제에 나선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과 대조적입니다. 비축이와 보조금으로 가격을 부여잡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단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今後とも重要物資の需給や価格などについて足元の状況を把握し、あらゆる可能性を排除せずに臨機応変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일본 정부 내부에선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서 석유 수요를 강제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다음 달 초부터 일주일가량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당장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법원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판부의 결정문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희숙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중앙당사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 중 하나라며 그간 쌓은 경륜은 대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접수한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을 오는 7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에 있는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가 회수한 사실이 알려져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여권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추가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의 2023년 6월 통화 내용으로 앞서 공개된 녹취의 또 다른 한 토막입니다.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사건 구조를 사전 설계하고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증인으로 나온 박 검사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예상 밖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게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는데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거 아니야? 쫓겨나다시피 회의장 밖으로 나온 박 검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상개업은 위헌이고 이런 건 위헌 아닙니까?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 보도도 소환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SBS 앵커였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재척을 요구했지만 신 의원은 검찰 직원의 진술이었다면서 불행한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허위 보도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앵커는 보수 세력 공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으면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물론 국회와 증인 사이 긴장감도 팽팽합니다. 채택된 증인만 103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 국정조사 회의장은 한동안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사위에 의해 폭행당해 숨진 뒤 여행용 가방에 담겨 유기됐던 장모가 사위의 가정폭력을 막으려고 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사위 조모 씨가 함께 구속된 아내와 숨진 장모 A 씨를 상습 폭행한 정황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A 씨는 조 씨가 딸을 폭행한다는 점을 알자 이를 막으려고 지난 2월부터 함께 지냈지만 조 씨는 장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지난달 18일 5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대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광렬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광렬이 판매했거나 또는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마약류 규모가 13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차림의 박광렬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약류 밀수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지 9일 만에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마약 유통 직접 지시했습니까? 국내외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습니까? 경찰은 박 씨의 마약 판매 시점을 필리핀 교도소 탈옥 이후인 2019년 11월로 특정했습니다. 현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수감 동기로부터 마약 유통 방법을 배워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구매자와 1대1로 접촉하고 아이디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공범들에게 지시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엔 소화전 등의 약물을 숨겨두고 매수자에게 좌표를 보내주는 던지기 수법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거래로 현금 9억여 원에 비트코인 57개, 현재 기준으로 58억 원어치 수익을 내며 불과 1년 만에 이른바 마약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광고와 판매, 던지기 방식의 마약 유통 방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불과 1년 사이에 소위 마약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필리핀의 3층짜리 풀빌라를 빌려 생활하던 박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범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교도소로 옮겨진 2022년부터 마약 유통을 재개했고 매달 한두 차례씩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박 씨가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만 파악된 마약류만 68억 원 상당, 유통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등 17.7kg까지 합하면 전체 범행 규모는 131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박광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90여 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 속보 한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주호영 의원이 법원의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다라고 밝혔고, 뿐만 아니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재심 청구도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시장은 현행 6인 경선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년이 되는 내일 보수진보단체의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대학로에서 집회를 연 뒤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또 진보 성향 단체인 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경찰은 집회 장소 반대편 차로를 가변 차로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아직 준비 기일조차 잡지 못했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최종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와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서초동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하루에 2건 이상 공판이 열리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직접 연관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지난 2월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아직 첫 기일조차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지만 방대한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다소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내란 혐의 사건은 특검이 아닌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으로 1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항소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서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이런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관세 25%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서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가 탁했는데요. 밤사이 미세먼지를 씻어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방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청주 12도, 포항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 18도, 춘천 19도, 창원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절기청명이자 식목일인 일요일에는 낮 동안 맑고 온화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지만 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